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의 마을 입구에 걸려있는 태극기, 마을 회관 벽에 적혀있는 한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풍경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불고 있는 한국 사랑,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인구가 1억이 넘는 에티오피아에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오로모 민족. 수적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들이지만 인구 6%에 불과한 티그라이 민족의 지배 아래 30년 가까이 사회 경제적 차별을 겪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로모 민족이 대부분인 오로미아주 아르시 마을에 한국인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곳곳에 녹색 새마을 깃발을 휘날리고 한글로 새마을이라고 적힌 녹색 모자를 쓴 오로모 민족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홍수와 가뭄의 반복으로 빈곤에 허덕이던 이 지역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며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던 아르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축까지 할 정도로 살림이 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7년간 진행됐던 관계 사업이 종지부를 찍은 지난 10월 이후로 농업용수와 식수의 안정적 공급까지 이뤄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이곳에는 사실 과거 수많은 국가가 국제 원조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 대규모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했지만 아르시 지역의 빈곤은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일례로 1970년대 초반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 아르시 지역의 대규모 농업개발 프로젝트는 토지 개혁이 선행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만 명의 오로모 소작농 봉기를 촉발했고 오로모 반군의 출발점이 되어 에티오피아 내전까지 초래했죠. 그 후 에티오피아의 공산 정부는 아르시 주민의 80%를 강제 이주시켰고 강제징용과 집단 노동, 기근, 처형을 통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게다가 산림과 토양까지 황폐해져 기근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전염병까지 창궐하게 했는데요. 이처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아르시 지역에 단비처럼 나타난 것이 한국인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오랜 인연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전한 국가로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황제의 주도하에 황제의 친위대를 포함하여 6,037명이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123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다쳤었죠. 3,00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920여 차례의 외침을 받았지만 끝내 나라를 지켜낸 에티오피아의 역사는 일면 한국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황제는 최고 정예부대인 황제 근위대에서 선발한 병력까지 포함해 먼 한국 땅으로 보내며 부대명을 직접 명명했는데요. 초전 박살나는 의미의 강류였습니다. 강류부대 전사들은 출발 전에 한국 지형과 비슷한 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전의를 다졌으며 총 253번의 전투에 참여해 253번 전승한 무시무시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단 한 명의 포로나 실종자가 없었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웠죠. 이와 같은 한국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에티오피아의 고통을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농어촌 공사와 코이카는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오로미아주의 관계용 댐과 농업용 관계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식량이나 물자 원조만 단발성으로 해주던 다른 선진국의 국제 원조와는 격이 다른 행보였죠.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관계청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탈리아와 일본 등 여러 나라에 먼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사 난이도가 높은 반면 예산은 적게 책정돼 있어 연거 후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국제 원조나 다름없는 프로젝트였으니까요. 유일하게 한국만 해당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또한 사업이 진행됐던 7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는 2번의 내전이 일어났을 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 건설자재 공급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로미아주 관계사업이 마무리되던 날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감사 인사를 표하고 현지의 방송사들이 몰려들어 취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완수한 한국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한국 덕분에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걱정을 덜어낸 아르시 지역의 주민들은 우기에만 잠시 농사를 지었던 것과 달리 사계절 내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해져 무척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댐이 완성된 후 에티오피아의 주곡인 테프의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더 이상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몇 가지 선물을 더했습니다. 토마토,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등 특용 작물 재배 기술도 전수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까지 겸한 것이죠. 수확한 특용 작물은 시장에 내다 팔 경우 농가 소득이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아르시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르시 지역에서 진행한 새마을 운동과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코이카에 따르면 처음에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삭막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기관에 의사를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1970년대 집권하던 공산당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불러 모아 공산당 선전이나 세뇌화 운동 등을 17년이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무슨 운동이라는 말만 꺼내도 국민들조차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에티오피아의 한 장관은 코이카 관계자에게 에티오피아가 필요한 것은 새마을 정신이 아니라 경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고심하던 코이카는 오로미아주를 새마을 소득 증대 1차 사업지로 정하고 오로미아 지방정부 대통령과 면담을 어렵게 잡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오로미아 지방정부 대통령을 앞에 두고 코이카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강류 용사들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비롯해 혈맹으로 다져진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역사에 대해서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의 일부분이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듣던 오로미아 지방정부 대통령의 표정이 슬며시 풀어졌다고 하는데요. 코이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마을 운동이 한국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새마을 사업이 에티오피아를 단번에 변화시키진 못하더라도 그 시작은 될 수 있을 거란 말과 함께 사업 제안서를 내밀었죠. 일주일 후 오로미아 정부는 코이카에 한 장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제안에 감사드린다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오로미아주를 변화시킬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일정 금액의 예산 지원과 함께 새마을 봉사단이 직접 현지로 파견돼 활약하는 한국형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조직 구성과 지도자 양성부터 유치원, 도서관 운영, 저수지 보강, 가축 및 특용 작물 재배, 재봉기술 보급 등 마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며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새마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밝힌 바 있으며 국립대학에 새마을 운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형 새마을 운동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무수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르완다의 작은 마을 무심바에서는 저지대의 넓은 습지를 연간 2~3모작이 가능한 농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 스리랑카에서는 버섯 재배를 통해 새마을 캐골버섯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조합원 소득이 월 평균 38달러에서 270달러로 7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죠. 베트남 타이 응호엔성에서는 새마을 운동 전후 빈곤율이 25%에서 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인들을 향해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맨발의 아베베. 아마도 요즘 젊은 세대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50대 이상인 분들께는 친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했으며 세계 신기록까지 세운 아베베 비킬라. 마라톤 역사를 새로 쓴 그가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맨발로 뛰어 유명해진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아베베 비킬라는 유독 기억에 남는 명장면을 많이 만든 인물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 예정이었던 에티오피아의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다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대신 출전한 게 아베베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하나뿐이었던 운동화가 낡아 신을 수 없게 되었고 스폰서였던 아디다스가 맞춤 사이즈 운동화를 지원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죠. 결국 아베베는 백리길을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2시간 16초 2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의 표정은 놀랍게도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마치 제대로 뛰지도 않았다는 듯이요. 고통스러운 얼굴로 결승점에 들어오는 다른 선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량을 보이는 아베베에 전 세계는 열광했고 4년 뒤 도쿄 올림픽에서도 우승해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를 이룩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이자 에티오피아의 국민 영웅이 된 그를 에티오피아 황제는 3계급 특진시켰고 황제를 상징하는 반지까지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죠. 놀라운 것은 도쿄올림픽 한 달 전 맹장 수술을 받아 제대로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출전한 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승이었죠. 이 때문에 도쿄올림픽 시상식에서는 어이없다 못해 화가 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당연히 아베베의 조국인 에티오피아의 국가가 대회장에 울려 퍼져야 하는 상황에 뜬금없이 일본 국가가 흘러나왔던 것이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맹장 수술을 받은 아베베는 절대 금메달을 따지 못하리라 생각해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요. 당시 굳은 표정의 아베베와 옆에서 고개를 젓고 있는 은메달 선수들의 모습은 아직도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에도 1964년에도 일본은 역시 일본이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마라톤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운 아베베는 2년 뒤 한국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1966년 동아일보 초청 제3회 국제마라톤 대회장에서였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군이 빼앗겼던 서울을 90일 만에 수복한 것을 기념하여 열린 마라톤 대회였기 때문이죠.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그 시절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마라토너의 대회 참석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주최 측은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하며 아베베에게 참가해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기에도 빠듯할 정도로 선수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베베는 놀랍게도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답신을 해왔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적 있으며 아직도 한국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면서요. 마라톤 선수이기 이전에 아베베는 에티오피아 황실 친위대에서 근무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황제의 명에 따라 황제의 친위대를 포함해 6,037명을 한국에 파견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한국 전쟁에서 무수한 공적을 세운 강류 부대입니다. 아디스아바바 궁정에서 황제에게 출국 신고식을 했던 병사들 가운데 아베베도 있었던 것입니다. 강류 부대는 누구 한 명 강제로 징병한 사람 없이 100% 지원병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으로 향하는 강류 부대의 각오는 대단했습니다. 셀라시의 황제는 출정식에서 장병들에게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란 특명을 내리며 25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었죠. 또한 7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포로나 실종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전사자의 시신까지 병사들이 모두 수습해 고국으로 돌아가 부산 유엔군 묘역에는 에티오피아 군 병사의 무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미 제7사단장 아더 트루도가 강류부대는 유엔군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강류부대는 전쟁 후에도 1956년까지 한국에 남아 전후 복구를 도왔습니다. 부대원들이 봉급을 모아 1953년
경기도 동두천 부대 안에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보화원이라는 보육원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베베는 당시 나이가 19살이어서 최전선에는 투입되지 않고 부대장 호위병으로 복무했지만 한국 전쟁 참전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에 대해 애틋한 감정을 표현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황제는 왜 이름조차 낯선 나라에 자신의 친위대까지 포함한 지원군을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3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920여 차례의 외침을 받았으나 모두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역사를 자랑합니다. 요하네스 4세는 유럽 제국의 침략에 직접 맞서 싸우다 전장에서 전사했으며 낙과 몽둥이를 든 에티오피아의 농민군은 아두아 전투에서 3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죠. 그러나 끝내 비극은 일어나고 맙니다. 1935년 이탈리아군에 의해 나라를 점령당했기 때문이죠. 셀라시의 황제는 수도 함락 전에 가까스로 영국으로 탈출해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했는데요. 1년 후 그는 국제연맹이 있는 스위스로 건너가 유럽 열강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합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도움으로 이탈리아군을 격파하고 나라를 되찾은 셀라시의 황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의 파병을 가장 먼저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나라 잃은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셀라시의 황제와 에티오피아의 국민들은 무수한 외침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킨 한민족과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참전 용사였던 아베베 또한 한국인을 향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한국의 마라톤 대회에 빛나는 의리로 참석해줬는데요. 아베베의 대회 참가가 알려지자 애초에는 거절 의사를 보냈던 미국과 일본의 유명 마라토너들까지 앞다퉈 참석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아베베는 인천부터 서울까지 달리며 감개무량해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폐허가 되었던 서울 땅의 달라진 모습에 누구보다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열린 이 대회는 아베베가 마라토너로서 우승한 마지막 대회로 기록되었습니다. 1969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베베의 하반신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겨운 재활 훈련을 통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된 아베베는 두 팔로 할 수 있는 양궁, 탁구, 눈썰매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장애인 양궁대회에 출전해 9위에 오르는 결실을 거뒀으며 결국 노르웨이 장애인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금메달,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우승했죠.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 진짜 영웅이라는 말이 아베베처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향해 한국의 보호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에티오피아는 국민소득 3,000달러가 넘었지만 가뭄으로 나라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현재 한국의 에티오피아 공적 개발 원조는 아프리카 내 1위며 식량 원조와 재배 기술 전수는 물론이고 댐과 친환경 타운 건설 등 국가 기반 시설 구축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 얽힌 사연을 알고 나니 낮게만 생각했던 에티오피아가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지만 수년째 가뭄과 홍수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도움으로 먹고 살 걱정 없는 나라로 탈바꿈하길 기원해봅니다. 쓰레기통에선 장미가 피어나지 않는다. 1960년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제 막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이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외신들이 한 말입니다. 해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철 조각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배를 만들겠다는 말이냐 라는 비난이 국내에서도 빗발쳤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모두가 반대했던 조선업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큰 축이 되었고 미친놈이라고 불리던 청년은 한국 조선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1932년생으로 만 90세인 그는 아직도 현역으로 각종 특수선을 비롯해 2100여 종이 넘는 선박을 설계한 한국 해사기술의 수장이며 한국 조선업계의 신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신동식 회장입니다.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그는 부산으로 피랑가 미국 군함에 싣고 온 군수 물자와 구호품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송함에서 탱크와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본 청년의 가슴속에는 나도 저런 멋진 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깨달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곧 서울대 조선공학과에 진학해 밤낮 없이 공부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조선소 하나 없던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조선소에 자신의 이력서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스웨덴에 코쿰이라는 유명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일하고 싶다고 무작정 편지를 썼죠. 그런데 답장이 온 겁니다. 숙소를 구해주고 비행기사까지 대주겠다는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죠.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전 세계에 꽤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한 청년이 일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으니 그쪽에서도 감동에 받아준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 해였습니다. 엔지니어로 채용됐지만 경험이 부족해 현장 투입이 어려웠던 그는 기능공 양성소에 잦은 입소해 12주간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조선소에서 철판을 자르거나 용접하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설계 도면을 보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과대 교수와 미팅을 하는 등 노력한 끝에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쿰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신동식 회장은 다음 행선지를 영국으로 정했습니다. 우연히 본 영국 선박회사의 설계 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한 것입니다. 그가 일하던 선박회사는 해군 중장으로 퇴역한 하디와 영국 조선학회 회장을 지낸 토빈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신 회장을 이곳 저곳 데리고 다니며 전쟁을 치른 한국에서 온 청년이다, 대단하지 않느냐며 자랑하고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26살이 된 그는 전 세계 조선인의 꿈인 영국 로이드 성급협회의 국제검사관이 됩니다. 영국 보험업자들에 의해 1760년 창립된 로이드 성급협회는 당시 전 세계 선박의 설계와 건조 과정을 감독하는 기관이었는데요. 로이드 검사관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배를 만들 수도 운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미국 선급협회와 함께 로이드 선급협회의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은 신동식 회장 단 한 명이었죠. 1961년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이뤄집니다. 일본 로이드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그를 찾아온 인물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동식 회장에게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함께 바다를 개척해 나가자는 제안을 해옵니다. 신동식은 로이드를 휴직하고 대한조선공사의 기술 고문직을 맡았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3,500톤급 배를 수주했으나 조선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진척조차 시킬 수 없었죠. 그는 경제기획원 고문으로서 대한민국 해사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한 후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ABS 성급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를 호텔로 불렀기 때문이죠. 만나자마자 호텔방에 있던 메모지에 한국 지도를 그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지 배를 만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오. 존슨 대통령이 내준 비행기에 자리 하나 비워놨으니 같이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동한 신동식 회장은 그 길로 한국으로 귀국했고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사례로 한국이 원하는 것을 선물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다른 이들은 여의도에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탑을 지어달라고 하자, 한강 다리를 지어 그의 이름을 붙이자와 같은 제안을 한 반면에 신동식 회장은 미국 원조를 받아 과학연구소를 짓자고 제안했는데요. 다른 참모들은 신 회장을 바보 취급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감각이 없다면서요. 다행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연구소 설립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때 설립된 것이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신동식 회장은 36이라는 나이에 중화학공업과 회사, 과학기술 등을 담당하는 제2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엄청난 출세였지만 정작 본인은 팔짝 뛰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겨야지 이런 막무가내 인사를 하면 국민들이 비웃는다고 대통령을 찾아가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총칼로 정권을 잡았지만 외국에서 돈을 빌리고 기술을 가져오는 능력은 없소. 당장 수백 명씩 굶어 죽는데 쌀 증산해야지. 휘발유는 없어도 정유 공장은 지어야지 할 일이 산더미인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가 안정, 환율 안정 이런 뻔한 소리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당신은 로이드에서 일했으니 국제사회에서 나보다 훨씬 연줄이 많지 않소. 이제부터 해외로 나가서 돈과 기술을 꿔오는 게 그게 바로 당신의 임무요. 라고요. 박 대통령의 말대로 신 회장은 국내에 공장을 짓고 틈나는 대로 외국에 나가 자금 융통을 해오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산업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국내 조선업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세계 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배로 운송하는 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대한 배들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돈도 없고 철판 조각 하나도 못 만드는 힘없는 나라지만 조선업을 바탕으로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요. 그의 말대로 조선산업을 시작한 지 30년 만인 2003년 대한민국은 수주량과 건조량을 비롯한 조선업계 각 부문의 1등에 오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바다에 떠다니는 5만 톤 이상의 선박의 85%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올해 최고의 선박 자리 또한 우리나라 배가 몇십 년째 차지하고 있죠. 1971년 공직에서 물러난 신동식 회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러브콜이 이어졌지만 그는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코맥을 인수했는데요. 코맥은 쇠빙선, 심해 탐사선, 핵폐기물 운반선, 친환경 선박 같은 특수선을 비롯해 2124종의 선박을 설계했으며 감리를 맡은 배도 2000여 척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설계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하나에 10억 원씩 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수십 종을 활용해 최고의 선박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이 첨단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계획할 때 협력 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대우 옥포 조선소, 삼성 거제 조선소를 비롯해 국내외 35개국을 대상으로 첨단 설비와 생산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조선소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도전을 외쳤던 청년은 이제 백발이 되어 조선업의 불황으로 한국의 조선업도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30만 톤짜리 배를 중국은 24개월에서 30개월, 일본은 12개월에서 18개월을 걸려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6에서 8개월이면 완성합니다. 모든 공정을 대한민국의 뛰어난 IT 기술과 연계하여 디지털화한 덕분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우리의 조선산업은 반드시 육성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라고요.